빠바바 빠바바 빠바바빠빠빠빠. 그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나는 몇 가지의 간단한 항목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실로 너무나 명료한 몇 가지 사건만으로 그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인생의 대부분은 그런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이루어져 있다. 여름에는 거듭 최하위를 고수하던 청보 핀토스를 태평양이 인수, 후기 리그로부터 태평양 돌핀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흐르는 별 산미 슈퍼스타즈가 또 한 번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하게 되는 말이지만 돌고래가 된다고 해서 결코 자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가을에는 경련난을 이겨내지 못한 조르바의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르바의 친구들이 경영학과를 다니는 나에게 뭔가 뾰족한 방안이 있지 않겠냐고 잡문을 구해왔다. 나는 뾰족하게 답변을 해주었다.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입니다. 겨울에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콩팥 쪽에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고 결국 수술이 행해졌다. 생각보다 심각한 대수술이었고 수술 후 아버지의 몸속에서 나온 돌은 생각보다 작고 매끄럽고 하얀 것이었다. 지금까지 버티신 게 기적입니다. 의사가 얘기했다. 인생은 결코 자라리라는 보장도 없이 거듭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몇 가지의 간단한 항목으로 요약되고 정리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도 버티고 있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실은 그래서 기적이다. 그 사이 나는 리포트를 내라면 내고,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시험을 치라면 치고, 방학이 되었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또 그런 연극들의 막 사이사이에서 그녀와 섹스를 했다. 내가 그녀를 찾아갈 때도 있었고 그녀가 나를 부를 때도 있었다. 여름에는 반팔 차림으로, 가을에는 긴팔 차림으로, 겨울에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아마 그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겨우 그런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늘 옷을 벗고 섹스를 했다.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무한하게도. 어떤 옷을 입고 가건 반드시 옷을 벗고 섹스를 한 것처럼 결국 1989년에 그런 식의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벗어 던진 채 끝장이 났다. 그의 봄을 생각하면 그때까지 버틴 게 기적이었고 해가 바뀐다 해도 잘 되리란 보장도 없이 1989년은 1990년에 인수되었다. 1990년의 어느 봄날 나는 그녀로부터 결혼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마치 남의 말을 하듯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해 들은 기분이었다. 상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고 단지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말만을 나는 역시 전해 들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 마음은 편했고 페니스는 불편했다. 그녀의 질이 메말라서였다. 페니스를 빼고 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느낄 뿐이었다. 덕분에 마음은 불편해지고 페니스는 편해졌다. 하나라도 편한 게 어디야. 그것은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신 후 그 바닥에 수북히 남아있는 설탕을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별의 밑바닥에는 그런 후회와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또 그것은 좌변기에 물을 내리고 난 후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배설물의 잔해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간편하고 가벼운 사랑을 나눴을 것이다. 이별의 표면에는 그런 후회와 불쾌함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에 대해 우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그녀와 헤어진 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역시 그녀
역시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게 분명했다. 그녀는 어떤 여자였을까?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었을까? 조르바는 다시 카페를 열었다. 기적의 제기였다. 연락을 받고 나는 장흥에 위치한 그의 가게를 물어물어 찾아갔다. 무려 테이블이 14개, 습기를 포함한 안주가 26가지였다. 이 한강의 기적은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밀어준 결과였다. 정말 기적 같은 팔자다. 가게에는 제법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미녀의 비율이 가장 높은 테이블에 조르바는 떠들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다가간 나에게 역시나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아참 너 대마초 해본 적 있다고 했었단가? 그와 단둘이 되었을 때 나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조르바에게 전해주었다. 잘됐네 라고 그가 짧게 말했고 그죠? 라고 내가 덧붙였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조르바는 갑자기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주방을 향해 외쳤고 오늘은 좀 마시지 그래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서 좀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조르바가 근처의 여관의 방을 잡아주었다. 군대를 가. 어둑한 여관의 입구에서 어둑한 표정의 그리스인이 그렇게 충고를 했다. 어둑한 표정으로 그의 조언은 늘 정확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군, 군대가 있었군. 여관의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누구시냐고 묻자 같이 오신 분이 계산을 다 하셨다는 말과 함께 불이 환하게 켜진 방 안에서 서둘러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복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성한 음모가 나 있었다. 그녀는 굉장한 소리가 날 정도로 나의 페니스를 힘차게 빨더니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리를 벌리며 침대에 들어누웠다. 얼마나 무성한지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음모였다. 나는 그 위로 올라가 수영복을 찢고 페니스를 찔러 넣었다. 아무리 움직여도 사정이 되지 않았다. 그럼 뒤로 해봐. 선심을 쓰듯 그녀가 엉덩이를 내밀었다. 그래도 사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한숨을 쉬며 그녀가 몸을 뺐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엉덩이보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는 나의 페니스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확실히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손으로 페니스를 흔들듯 결혼을 잘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때로 하나의 작고 부드러운 질만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삶이란 무디고 막막한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했다. 시간 없어. 빨리 싸. 다시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페니스를 흔들었다. 마치 눈물을 흘리듯 귀두의 홈에서 희고 뿌연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휴 하고 한숨을 쉬더니 그녀는 나를 빤히 노려본 후 검은색 수영복 위에 흰 팬티와 미니스커트를 걸쳐 입고 방을 나갔다. 부끄러웠다. 불을 끄고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은 채 나는 담배를 피웠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21살의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늘어진 페니스를 수건으로 감싸주듯 결혼한 그녀의 삶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기를 나는 빌었다. 맑고 투명한 장흥의 밤하늘에는 도저히 북극성을 찾지 못할 만큼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너무 휘황찬란해서 항로를 찾을 수 없던 그날의 하늘처럼 청춘은 그런 것이었다. 길을 잃은 채 그 반짝이는 조명의 광희 아래서 나는 비로소 울고 있었다. 여관을 나와 나는 다시 근처의 술집을 찾았다. 심야였고 단지 2개의 테이블에 남아있는 몇 사람의 손님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술 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2개의 테이블은 하나로 줄어 있었다. 술 주세요. 곧바로 손님들은 모두 자리를 일어섰다. 술 주세요. 지금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쉽겠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나는 날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 저기 손님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 고개를 들어보니 미소를 띤 웨이터가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나는 물었다. 빠빠빠 빠빠빠 그리고 나는 필름이 끊어졌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필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아 움직이던 내 청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그 후에도 20대의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그 이후의 내 삶은 결코 청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미 5분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연 5분 후의 삶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장흥에서 돌아온 나는 조르바의 조언대로 입대를 했고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이 당연하게 제대를 했다. 군대 얘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별로 할 얘기도 없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군대 얘기 따윈 들어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대를 하면서 나는 소속의 고민과 비슷한 또 하나의 강박관념을 그곳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계급이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소속 안에서 또 다시 여러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지구가 위도와 경도로 나뉘어 있듯 결국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다. 위도 몇에 경도 몇. 결국 그곳에 한 인간의 좌표가 위치해 있었고 우리의 삶은 여간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XX 사단, XX 연대, XX 중대, XX 소대, 000 상병이라든지 XX 주식회사, XX부, XX팀, 000 대리라든지 그런 소속과 계급이 없는 듯 보여도 결국은 XX 주식회사, XX부, XX팀, 000 대리의 아내라든지 나를 기다린 것은 집안의 궁핍이었다. 다시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셨고 나와 터울이 큰 여동생들은 그의 대입과 고입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절반 이상 줄어 있었고 그 외의 수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머니 늘어난 주름살을 보면서 결국 인간은 이런 문제로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그나마 복학은 가능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연결된 전철의 차량들처럼 생활과 생활, 지출과 지출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내가 그 기차를 끌어야 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가 소속된 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는 돈 많은 부모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무작정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버지의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정말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위도와 경도로 나뉜 이 세상에서 인류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이빨로 기차를 끌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처럼 나와 나의 학교가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옳았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이제 남은 것은 계급을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가족들의 표정은 밝아졌지만 나는 즐겁지 않았다. 몸은 늘 피곤하고 조금씩 숨소리는 거칠어져 갔다. 우선 2학년 1학기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수업을 받아야 했고 한편으론 선후배들과 치밀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군대에서 공밥을 먹은 게 아닌 나는 결국 이들이 나의 소속과 계급을 유지해주는 발판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하루빨리 취직을 하고 싶었다. 위도와 경도가 나뉜 이 살벌한 세계 속에서 이빨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기차를 끌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 생활의 유일한 낙은 여관이나 사창가를 찾아
여자를 사는 것이었다. 한 달에 2~3번 과외비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때로는 10대가, 때로는 20대가, 때로는 30대가, 때로는 40을 넘긴 아줌마가, 때로는 연령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로서는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다. 10대도 40대도 확실한 클리토리스 소음순을 지닌 채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즐겁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정성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또 모쪼록 빨리 써야 했던 것이다. 쉴 새 없이 세상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쉬지 않고 달리는 전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느낌이었다. 간혹 그 흔들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 쉴 적이면 어김없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주치는 전철의 창가에서 선 누군가의 얼굴처럼 그 희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휙 하고 다가왔다가 사라져버렸다. 헤어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노선의 전철에 각자의 몸을 싣는 것이다. 스칠 수는 있어도 만날 수는 없다. 가끔 일본으로 건너간 조성훈이 생각날 때도 있었다. 우습게도 AFKN의 프로레슬링에서 헤드록을 거는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놈의 안경과 눈매 그리고 나의 머리를 죄어오던 그의 이두박근을 떠올릴 수 있었다. 또 그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은 마치 오징어 잡이 배를 타는 이유와도 같아서 그를 기억할 때면 늘 산미 슈퍼스타즈의 주요 경기들이 멍청한 오징어들처럼 줄줄이 딸려 올라오곤 했다. 물론 가끔이었지만 나는 그래서 산미 슈퍼스타즈는 어떻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그때의 프로야구는 그 족적을 파악하기조차 힘들 만큼 판도가 달라져 있었다. 눈을 씻고 봐도 돌핀스라는 이름의 팀은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이름을 아는 선수들이 이미 코치나 감독이 되어 있었다. 물론 코치나 감독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산미 출신의 인물들은 정말이지 찾을 길이 막연했다. 돌고래의 탈을 썼던 슈퍼맨들은 모두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어느 날 조르바의 가게도 전화가 되지 않았다. 번호가 바뀐 것인가 해서 한 번은 어려운 걸음으로 직접 장흥을 찾아갔다. 낯 익은 건물에는 낯선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가게의 주인은 조르바에 비해 참으로 낯이 변변치 않은 인물이었다. 더 이상 장흥에 있을 이유도 없었지만 그것도 모처럼의 여행이었고 또 어려운 걸음이기도 해서 혼자 술을 마신 나는 예의 여관에 다시 투숙해 여자를 불렀다. 놀랍게도 그날의 그녀가 들어왔다. 헤어스타일은 달라져 있었지만 그 대단한 음모를 보는 순간 한눈에 그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그녀에게 예전 저 건물에서 가게를 했던 그리스는 아는지 물어봤다. 이럴 수가. 의외로 그녀는 그 오빠를 기억했고 외상을 잘 줬다는 그 오빠는 그 후 결혼을 해 다른 도시로 가게를 옮겼다는 것이었다. 연락처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변치 않은 그 검은 수영복 위에 핀 팬티와 미니스커트를 걸쳐 입고 그녀가 방을 나간 후 나는 미니스커트와 흰 팬티 속의 검은 수영복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그 오빠가 그랬군. 그리고 졸업했다. 졸업식장에는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클립턴 행성에서 지구를 향해 출발하는 가슴에 S 로고를 달고 빨간 망토를 펄럭이는 클립턴 행성의 아이들이 검은 학사목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작한 채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라는 총장의 연설을 듣고 졸업장을 받고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정문 앞에 제일비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재빠르게 변신을 한 후 인류대라는 특수효과에 힘입어 그의 하늘 속으로 날아올랐다. 그 특수효과는 나에게도 어김없이 작용해 있었다.
나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으로부터 입사 통보를 받았고 일찌감치 연수를 받았으며 이 또한 크립턴 행성에서 온 것은 온 것 같은 회장의 자서전을 읽고 그 자서전을 독후감을 A4 용지 5매로 서술에 제출하고 연수를 마치고 나와 두 벌의 양복과 한 켤레의 신사화를 준비하고 이윽고 출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근의 그날을.